투자 아는 만큼 보인다. 아까 전 시간에 얘기했던 투자에 대한 얘기, 정책에 대한 얘기 이런 거였습니다. 그때 이제 나왔던 주요 내용이 수요 공급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수요 공급을 어떻게 볼 거냐? 강남구 서울 거로만 봤습니다. 서울 거로 보시면 25개구의 공급 현황과 이런 거를 12년부터 시작해서 21년까지 앞으로 들어갈 것까지를 이제 했습니다. 이미 착공신고 낸 거하고 분양된 거, 그 다음에 분양이 됐고 착공신고했다는 얘기는 공사를 시작했다는 얘기는 입주가 된다라는 얘기죠. 재개발 재건축 물량을 다 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여기 표나 이런 거는 어떤 거냐면 감정평가원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서 아파트 필요 개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각 지역에 아파트를 얼마나 수요가 기본적으로 공급돼야 되느냐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표를 보면 이런 거가 있다. 여러분들한테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서 다음에 이제 강의할 때 보면 이 수요 공급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어떤 키워드를 갖고 보았을 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수요 공급을 이렇게 산출하는구나 라는 거에 대한 걸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지, 지금 이걸 갖고 얘기하기는 조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보인다. 그 수요 공급, 이게 다는 아니지만 가장 기본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도는 최소한 알아야 된다라는 거지, 이게 전부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 이렇게 부족합니다라는 거고, 이 공급이 그러면 과거에는 2008년, 2009년에는 2010년에는 안 부족했나요? 부족했어요 그때도. 근데도 왜? 그게 이제 축적이 된 거죠. 축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없다 할지라도 가격 상승에 반드시 연결된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통계나 이런 걸 보면, 제가 앞으로도 통계 보는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건데, 통계를 보거나 이러면 여러분들이 그 통계가 절대값인 양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의 원인일 뿐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의 원인 가운데, 상승 요인, 하락 요인 중에 여러 가지 원인 가운데 뭐가 원인이다? 하나의 원인일 뿐이다. 이게 절대값을 절대치를 나타내질 않는다라는 거죠. 이거를 가지고서 너무 절대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만큼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이게 절대값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물론 상당 부분 참고적이어야 되고 필요한 거죠. 그런 거에 대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게 필요한 거는 아니다. 절대값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금리에 대한 거를 얘기합니다. 미국 금리가 떨어지면, 올라가거나 떨어지면 우리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게 일반론이었어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금리를 올려야 되고, 미국이 금리를 떨어뜨리면 우리도 금리를 떨어뜨려야 된다라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과거에는 16년, 17년, 15년에 미국 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우리 금리가 안 올라갈 거라는 건 예상은 서로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금리를 올리더라도 우리는 금리를 못 올리는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미국 경제하고 다르게 우리만의 또 경제를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이제 우리의 그 또 부동산을 크게 좌우하는 거는 아니다. 근데 이제 좌우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거가 분양이나 이런 거, 특히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 금리가 절대적으로 사업성에 영향을 줍니다. 또 하나는 수익형 상가 나 이런 거, 대출을 받아서 하는 거는 절대적인 영향을 주죠. 그러나 또 하나는 분양권이나 이런 것도 영향을 받죠. 금리가 인상되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에 더 영향을 받아요? 갭 투자나 이런 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기 자본 갖고 투자하는 것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돈 있는 분들은 금리 인상되는 거하고 상관이 별로 없이 움직이죠. 어차피 물가 상승률보다 금리가 더 낮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거죠. 재테크를 해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리가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영향은 미친다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뭐냐? 자, 정책에도 공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가 같이 미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한두 가지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죠. 그 중에 가장
크게 미치는 영향이 저는 사람의 심리라고 봅니다. 가장 큰 심리.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가 투자 심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금리도 영향을 미친다예요. 미친다.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시장의 핵심 조정구역, 우리가 얘기하면 투기과열지역, 조정구역, 투기지역 이렇게 나누죠. 이거 정책의 기관인 거죠. 문재인 정부의 정책. 여러분들 지금 뭐를 설명하고 있는지 아시죠? 뭐를 설명하냐면 지금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공급 수요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거, 정책에 대한 거를 지금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전 시간을 안 들었던 분들은 이게 뭐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거를 공급이라는 거에 대한 걸로 서울 사이즈, 서울 각 구에 대한 거를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금리에 대한 거, 미국 금리하고 비교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책에 대한 걸 얘기합니다. 이 정책 발표가 됐을 때 이제 얘기 나오는 것들이 정부가 찍어준다, 부동산 투자 혜택을 찍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이거까지 나왔을 때 애증하면 이제 빠져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빠져나가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조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조급한 부분 또 이때 당시에 매입한 것도 있고요. 역시 뭐 매입한 것도 있고 산 것도 있고 아직까지는 결과치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판 거는 좀 후회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간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투기 지역, 조정 대상 지역,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제가 되는 거죠. 규제가 되는데 이제 이거에 따른 규제가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대출 규제로 엮어가는 거죠. 대출을 안 해준다. 대출도 안 해주고 뭐도 청약에도 제한을 둔다라는 얘기죠. 그 여러 가지 청약 순위, 그다음에 가점 이런 것들을 다 규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양도세도 이제 가산을 안 해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10년 이상 이렇게 양도세 장기 보유 혜택이나 이런 것도 안 주겠다 이런 거. 그다음에 조합원들 분양한 거, 조합원 분양된 것도 이제 재당첨 기간을 두겠다라는 것들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역으로 이렇게 묶어놨다. 이게 이제 뭐가 시작됐다? 본격적 규제. 그러니까 본격적 규제가 이런 것으로 시작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출 규제가 되는 겁니다. 대출. 가장 큰 게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이죠. 가계가 부채가 너무 많으면 그걸 자꾸 왜 얘기하냐면 정부를 보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입니다. 보수 정권에서 보는 것과 진보 정권에서 보는 게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 보수 정권에서는 소득 주도형입니다. 소득 주도형.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금리나 소득 주도형보다는 그 금리나 이런 거를 낮춰서 모든 물가나 이런 걸 낮춰서 뭐를 하는 거예요? 쓸 돈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과거 이제 박근혜 정부 정책을 보시면 그게 극명하게 나타나는 거고, 문재인 정부를 보면 소득을 올려서 그러니까 지금 소득 올리는 정책을 쓰고 있는 거죠. 놀고 쓰고 뭐 이런 것들을 올려서 뭐를 만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쓸 돈을 많이 만들게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극명히 다릅니다. 그 중에 하나 가장 큰 게 그런 소득 주도형으로 가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됐냐면 정부가 돈을 벌어 많이 국민들이 좀 써줘야 되는데 뭐를 갚아요? 이자 아파트 그 돈 갖고 아파트 사버리고 투기를 하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럼 우리는 투기하는 거고 자기네들 하는 거는 투자냐? 이렇게 한번 따져봐야죠. 김희겸이라는 친구가 대변인이 청와대 대변인 산 흑석동 상가를 제가 몇 번 답사를 가고 우리 답사 인원들과 함께 많이 움직였었습니다. 거기 상가를 가보면 흑석 9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상가도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 중대형 아파트 하나 나오고 소형 아파트 나오고 세 가지가 나옵니다. 흑석 3구역 상당히 지금 노른자리 투자 지역인데 상당히 잘 투자한 거죠. 어떤 거? 규제 대출 규제는 제일 문제가 그거죠. 산 거도 문제지만 이거 나오기 전에 산 거죠. 대출을 묶이기 전에 풀로 해서 대출로 해서 산 거죠. 그럼 그 대출 규제 나올 거라는 거 어떻게 알았느냐는 거죠. 일반인들은 이렇게까지 나온다는 거 모르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대출 규제 나올 건 알고 그 전에 투자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한 문제. 이게 도덕적인 문제가 되죠. 도덕적인 문제.
도덕적으로 얘기하면 그럼 정부 있는 사람들은 다 집 사지 말라는 얘기냐? 이건 또 아닌 것 같고 집은 사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 되겠죠. 그런 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규제 때문에 지금 많은 부분들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어떤 거예요? 내가 집을 팔고 저기 들어가고 싶은데 내 집이 안 팔려. 그냥 대출도 또한 안 나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거래를 움직이지 활발하게 거래가 되지 못하게 움직임을 막는 거죠.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대출을 끼지 않고서는 구입하고 해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막아버림으로 인해서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는 실수요 위주로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 거래 때문에 지금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강남에 지금 최소 뭐 분양하는 것들이 15억 뭐 이렇게 하는데 8사 기준으로 15억 이상 뭐 이렇게 가는 것들이 대출 하나도 안 해주죠. 대출 안 해주니까 일반 서민이 강남에 진입을 할 수 있다 없다? 못합니다. 대출 안 해주고 뭐를 하라는 거예요? 현금 갖고 다 사라는 얘기인데 쉽지가 않죠. 누가 그 현금 갖고 15억을 넘는 아파트를 들어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집도 지금 나가지 않는 판인데 그런 여러 가지가 지금 현재 분양권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핵심 이슈 대출 규제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재개발과 재건축과 갭투자, 분양권, 경매 투자에 각자 미치는 게 대출이 달라요. 재개발, 재건축,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수익적인 문제가 되고 규제를 하는 건 지금 재건축을 규제를 하는 거예요. 정부가 규제를 하는 거는. 그러나 금리가 올라가고 대출 규제를 한다는 거는 재개발도 타격을 받습니다. 거기에다 또 뭐를 했냐면 4월에 주거 종합 지원 계획이라고 해서 임대주택 비율을 30%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했어요. 임대주택이 많아진다라는 거는 이제 재개발에도 뭐를 안 주겠다? 혜택을 안 주겠다. 여태까지 재건축에만 혜택을 좀 해서 재개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나 이런 걸 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재개발에도 묻겠다라는 게 이번 정부가 발표한 겁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제 재개발 투자도 조심해야 됩니다. 오래된 투자 조심해. 사업성 사업까지 들어간 사업 승인까지 들어간 데는 상관이 없겠지만 그 이전 지역이나 이런 데들은 이제 투자에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은 안전진단이라는 걸 강화시켰어요. 대출 기준도 강화시켰지만 그랬더니 이제 강남 같은 데는 우리 선분양 안 한다, 후분양 한다. 정부가 하는 거에 이제 정책에 대한 거를 정면 돌파하겠다. 우리 후분양 하겠다. 라는 이제 돌아서는 거죠. 다 지어놓고 봐라. 너희 그 사이에 정권이 다 끝나 있을 거다. 많은 얘기기도 합니다. 이제 사실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선분양 제도하고 후분양 제도가 있는데 선분양 제도라는 거는 우리가 건설사의 투자나 이런 거를 최대한 회피시키고 그걸 이제 개인한테 그걸 이제 투자를 돌림으로 인해서 반사 이익을 개인이 갖거나 손해나 이런 거를 개인과 건설사가 이제 나눌 수 있게 만든 거가 선분양 제도인 거고 후분양 제도로 가면 건설사는 무지하게 많은 자본이 필요하게 되고 잘못됐을 때는 한 방에 갈 수가 있어요. 아무리 중대형 건설사라 하더라도 대형 건설사라 하더라도 5천 세대 이렇게 짓다가 한 방에 그냥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가장 그러니까 건설사가 자금이 자본적이 취약하다라는 거죠. 취약하다라는 걸로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대출 규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갭 투자는 전세가하고 이제 갭이 어려워지죠. 지금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점점 벌어져요. 원래 갭이라고 하는 거는 무피 투자부터 돈 안 들어가는 투자부터 시작을 해서 2, 3천, 5천까지를 일반적으로 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갭이라는 단어가 무색한 거는 5억도 갭이라고 얘기하고 7억도 갭이라고 얘기하고 한 4, 5억도 갭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갭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 글쎄 뭐 그것도 갭이라고 얘기하면 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건 그냥 일반적 투자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가 이제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분양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분양권은 파리 대책으로 인기 하락이 되는 거죠. 전혀 이제 인기가 없어지기 시작하다가 이제 분양권에 피가 지금 안 붙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강남권의 분양권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있는 사람들의 지금 잔치야, 돈잔치라고 얘기를 해요. 없는 서민들이나 중서민들은 지금 저도 뭐 현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분양권에 접근하기는 지금 너무 어려운 시기가 됐죠. 대출을 안 해주니까 그런 거죠. 경매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요. 우리가 얘기하면 속담에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상간 태우는 경우가 지금의 정부 아닌가 이런 생각.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그렇게 뭐 어느 정책을 펴더라도 잘했다라는 얘기는 듣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아무리 뭐 현명한 현자가 나와서 정책을 하더라도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거는 좀 너무한 거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이게 잡아버리고 하면 급속하게 냉각이 오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이렇게 물기를 잡아가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급속하게 너무 잡으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런 거. 경매도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출을 안 해주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해야 돼요? 자, 대출 안 해주니까 낙찰가가 낮아집니다. 낙찰가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누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전세 임차인이나 아니면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 또 은행권이나 거기에 돈을 빌려줬던 채권자들이 돈을 회수가 안 되는 거죠. 그럼 누가 그거를 보상해 줄 거냐는 거죠. 과거에는 전세자금이나 이런 거가 높았었는데 그때는 대출도 되고 다 됐었는데 그거 믿고 전세 들어갔더니 아니면 그거 믿고 돈 빌려줬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제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내 돈도 날아가는 거, 손해가 보는 거죠. 경매자금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청와대에 있는 분이 사회수석 김수현이라는 분이 경매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부동산학 교수이시긴 한데 경매를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경매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채권자가 수익을 제대로 수익이 아니고 자기 채권 확보가 돼야 되는 게 가장 기본인데 그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돈을 서로 못 빌려주게 되는 거고 은행권에서 대출이나 여러 가지도 있지만 개인 간의 사법적 관계에서도 문제가 되는 거죠. 손해를 다 누가 와라는 거야? 개인한테 보라는 거죠. 책임떠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조금 정책을 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거를 좀 알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 손해보라 그러면 아마 안 볼 거예요. 지 월급 한 푼 50% 깎아보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너 일한 거만큼 성과급여로서 너 성과 안 났으니까 뭐 잘리는 것도 잘리는 거지만 뭘 내라? 월급 받아가지 마라. 국회의원들한테 제일 하는 게 일하지 않았으면 월급 받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으면 제일 좋겠는데 그런 건 안 하죠. 우리 노동자들이나 근로자들한테만 얘기해요. 무노동 무임금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